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기차, 비행기, 자아실현. 브루스는 산드라의 편지를 버리지 않았다. 원래는 버리려고 했다. 심지어 버린 줄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와 대화를 나눈 후 그는 오래된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고 서류 더미 사이에서 편지를 발견했다. 40년 동안 보지 못했던 편지였다. 산드라의 손글씨가 내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녀의 엉성한 글씨체는 우리가 신문을 보며 함께한 낱말을 맞추기처럼 익숙하게 느껴졌다. 그는 편지를 스캔해서 나에게 이메일로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아내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다. 브루스는 1980년대 중반에 결혼해 성인이 된 두 자녀가 있다. 하지만 그는 아내에게 기차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그 여자나 편지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없다. 아내가 배신으로 여길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보다든 그런 대화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결혼을 후회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혼 생활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결혼은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리고 그 중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벨기에의 그 역에 내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내가 그에게 물었다. 네, 하지만 또 새로운 후회를 하게 될 것 같아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후회가 또 다른 거대한 후회의 기반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농담을 했다. 하지만 그 편지를 다시 읽은 후 그는 산드라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크레이 그리스트 파리의 사람을 찾습니다. 코너에 메시지를 올렸다. 그것은 40년이라는 어둠 속에 던진 단 한 번의 불꽃이다. 한때 젊은 승객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 60대가 된 상황에서 브루스가 그녀를 찾는다면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와 함께할 기회를 잡을 것이다. 모든 심층 구조적 후회는 욕구를 드러내고 교훈을 준다. 대담성 후회가 들춰내는 인간의 욕구는 성장이다. 개인적인 발전에 대한 욕구, 풍요로운 세상을 즐기고 싶은 욕구, 평범한 삶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픈 욕구 말이다. 교훈은 분명하다. 목소리를 높여라. 데이트 신청을 하라. 여행을 떠나라. 꿈꾸던 사업을 시작하라. 기차에서 내려라. 1991년 여름에 레이라는 녀석과 싸우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났고 나 자신을 위해 맞서지 못한 것을 늘 후회했습니다. 44세 남성 네브래스카. 낙태한 것을 후회해요. 젊은 대학생이었고 두려워서 그랬지만 그 이후로 낙태한 사실이 계속 괴롭습니다. 34세 여성 인디애나. 레즈비언으로 커밍아웃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32세 여성 브라질. 도덕성 후에 옳은 일을 했더라면 케일린 비지아누가 신혼 1년 차였을 때 그들 부부와 최근 친구가 된 남자가 예고 없이 아파트에 들렀다. 당시 케일리는 21살이었다. 그녀는 남편 스티븐을 고등학교 시절에 만났고 시카고 외곽 지역에서 친구들과 대가족에 둘러싸여 서로 가깝게 살았다. 이제 두 사람은 해병인 스티븐이 주둔하고 있는 애리조나주 경계에서 2시간 거리인 캘리포니아 남부에 살고 있다. 삶은 쉽지 않았다. 스티븐이 신병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케일리는 간호학교를 중퇴했다. 켈리는 그를 따라 버지니아로 갔다가 그 다음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건조한 사막 지역으로 왔다. 그 남자 역시 해병이었고 스티븐이 집에 없는 것을 미리 알고 방문했다. 그는 스티븐이 더 이상 켈린을 사랑하지 않으며 그녀를 떠날 계획임을 동료들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젊고 외롭고 마음이 약했던 켈리는 그의 말을 믿었다. 두 사람은 술을 몇 잔 마신 다음 몇 잔 더 마셨다. 그리고 2년 후 켈리는 세계 후의 설문조사에 이런 사연을 보냈다. 외도했던 것을 후회해요. 잠시 약한 모습을 보였던 대가는 고통뿐이었죠. 조엘 클레믹이 결혼한 지 11년이 되던 해 10월 어느 날 밤 그의 아내 크리스타는 익명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당시 35세였던 조엘과 32세였던 크리스타는 그들이 자란 캐나다 중부의 중간 규모 도시에서 새 아이를 키우며 살았다. 조엘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닥 시공업자로 일했지만 부부가 지역 기독교 선교연합교회를 발견한 후 결혼 초기에 직업적 궤도를 바꿨다. 조엘은 신학교에 입학해 목회가 공부를 했으며 교회 부목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에 전화를 건 사람은 크리스타에게 조엘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타는 조엘을 비난하고 추궁했다. 그는 그 사실을 부인했다. 그녀가 몰아붙였다. 그는 또다시 부인했다. 그녀는 다시 몰아붙였다. 그가 고백했다. 크리스타는 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교회 측 또 곧 조엘의 일탈을 알게 되었고 이 사회는 조엘을 해고했다. 조엘은 자신의 가장 큰 회의를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외도로 내 진실성, 직업, 우정을 잃어버렸으며 가족과 석사학위 그리고 신앙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도덕성 후회는 후회의 심층 구조를 이루는 네 가지 범주 가운데 가장 작은 범주로서 전체 후회의 약 10%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 후회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오래 지속된다. 또한 다른 세 가지 후회보다 더 복잡하다. 탄탄한 삶의 기반, 예를 들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거나 돈을 모으는 등을 구축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는 데는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 또한 많은 사람이 대담성을 구성하는 요소, 시원찮은 직장에 안주하는 대신 사업을 시작하고 소파에서 게으름을 피우는 대신 세계를 여행하는 등에도 동의한다. 하지만 당신과 나, 그리고 거의 50억에 달하는 인류는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저마다 다른 정의를 내린다. 그 결과 도덕성 후회는 양자택일의 갈림길에서 시작된다는 기본 구조는 다른 세 가지 후회들과 같지만 더욱 광범위한 일련의 가치들과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누군가를 세심하게 대할 것인지 아니면 해를 끼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혹은 규칙을 따를지 아니면 무시할지 선택할 수도 있다. 때로 집단의 충성을 유지할지 아니면 배신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특정한 사람이나 제도를 존중할 것인지 아니면 불복종할 것인지 신성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모독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든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양심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길을 선택하곤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속임수를 쓰고 묵인하고 공정의 기본 원칙을 어긴다. 서약을 어기고 권위를 무시하고 존중받아야 할 대상을 깎아내린다. 처음에는 그 결정이 기분 좋게 심지어 짜릿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정은 우리를 갉아먹는다. 도덕성 후회는 이렇게 표현된다. 내가 옳은 일을 했더라면. 도덕성의 의미. 이따금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책을 만날 때가 있다. 내게 그런 책 중 하나가 조너선 하이트가 2012년에 발표한 바른 마음, 좋은 사람이 정치와 종교에 의해 분열되는 이유, 이다. 하이트는 현재 뉴욕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로 초기의 도덕 심리학 연구에 몰두했다. 이 책에서 그는 자신과 다른 학자들의 연구조사를 들어 사람들이 행동의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설명한다. 바른 마음을 읽으며 이 주제의 밑바닥을 이루는 연구에 마음이 끌렸고 이는 두 가지 핵심 측면에서 내 사고방식을 뒤집었다. 첫째, 나는 이전까지만 해도 인간이 도덕적으로 중요한 질문, 예를 들어 사형은 정당한가? 조력 자살을 합법화해야 하는가?에 직면하면 쟁점을 논리적으로 추론해 결론에 도달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상충되는 주장을 평가하고 양측의 의견을 숙고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판사처럼 이런 질문에 접근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이트의 연구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무엇이 도덕적인지 숙고할 때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해 즉각적이고 본능적이며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런 다음 그 직관을 정당하기 위해 이성을 이용한다. 이성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편견 없는 선고를 내리는 검은 옷을 입은 법조인이 아니다. 이성은 직관의 언론 담당 비서이며 그의 임무는 상사를 방어하는 것이다. 바른 마음이 내 관점을 바꿔놓은 두 번째 측면은 특히 이 책과 관련이 있다. 하이트에 따르면
도덕성은 서양 사회의 대다수 중도 좌파, 비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만약 내가 하이트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제시 그레이 영 교수와 버지니아 대학교의 브라이언 노색 교수가 한 논문에 썼던 것처럼 모르는 아이의 손바닥에 핀을 꽂는 행위가 잘못된 것인지 질문했다고 가정해보자. 진보 보수 중도를 떠나 우리 모두는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어떻게 무고한 아이를 해치는 행위를 지지할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계산대 직원이 쳐다보지 않을 때 계산대에서 돈을 훔치는 행위의 도덕성에 관해 묻는다면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역시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데 동의할 것이다.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나 거짓말, 속임수, 도둑질에 관해서는 출신 배경과 신념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무엇이 도덕적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한다. 하지만 북미와 유럽을 제외한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정치적 보수주의자들에게 도덕성은 배려와 공정의 미덕을 넘어선 문제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부모에게 말대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 어른들을 이름으로 부른다면 미국인이 시민권을 포기하고 쿠바로 망명하는 것이 잘못인가? 성경이나 코란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잘못인가? 여성이 낙태하거나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거나 성별에 상관없이 여러 명의 배우자를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엘라베마주 블라운트 카운티에 있는 침례 교회와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있는 유니테리언 교회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대답을 내놓을 것이다. 한 집단은 도덕적이고 다른 집단은 악해서가 아니다. 한 집단은 도덕성을 좁은 관점에서 정의하고 다른 집단은 더 넓은 관점에서 정의하기 때문이다. 하이트와 그의 동료들은 이 이론을 도덕성 기반 이론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진화 생물학, 문화 심리학, 그리고 다른 여러 분야를 활용해 도덕성에 대한 믿음이 5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 있음을 보여준다. 배려, 가해. 인간이 아이들은 다른 동물의 새끼들보다 더 취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그 결과 진화는 우리에게 배려의 윤리를 심어주었다. 약자를 보살피고 보호하는 사람들은 친절하다.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잔인하다. 공정, 부정. 인류의 성공은 진화학자들이 후에서 이타주의라고 부르는 교류를 통해 협력에 늘 좌우돼 왔다. 이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신뢰를 깨뜨리는 사람들을 경멸한다는 뜻이다. 충성, 불충. 우리의 생존은 개인 행동뿐만 아니라 집단의 결속력에도 달려있다. 그래서 자신의 팀, 종파, 국가에 충실하면 존경을 받고 부족을 버리면 지탄을 받는다. 건의, 전복. 영상류에게 위계 질서는 구성원들을 보살피고 공격자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위계 질서를 훼손하는 사람들은 그 그룹의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러한 진화적 충동이 인간의 도덕성으로 확장된다면 우두머리에 대한 경의와 복종 같은 특성이 미덕이 된다. 정결, 모독. 우리 조상들은 결핵군에서 나병균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병원군과 싸워왔다. 그래서 후손들은 병원군을 피하는 능력과 더불어 정결을 깨뜨리는 것과 같은 보다 광범위한 불순함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른바 행동 면역 시스템을 발달시켰다. 도덕의 영역에서 정결에 대한 우려는 동성 결혼, 안락사, 낙태, 음란물에 대한 문화전쟁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일련의 학자들이 썼다. 도덕적 기반 이론은 배려가 정결보다 더 중요하다거나 권위가 공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또 어떤 하나의 도덕성 기반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단순히 인간이 어떤 행동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방식을 범주에 놓는 것에 불과하다. 이 이론은 규범적인 것이 아니라 서술적이다. 하지만 그 서술이 발휘하는 힘은 상당하다.
이 이론은 인간의 이성과 현대 정치에 대한 내 생각을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도덕성 후회를 해석하는 명쾌한 방법을 제공했다. 후회를 일으키는 5가지 죄. 기만, 불륜, 절도, 배신, 신성모독. 사람들이 설문조사에서 제출한 도덕적 후회를 보면 10계명 교육 영상을 만들기 위한 제작 노트처럼 읽힌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5가지 도덕성 틀에서 보면 사람들이 보고한 다양한 후회 유형의 초점이 분명해진다. 배려, 가해, 공정, 부정과 같은 부정과 관련된 후회가 대다수지만 나머지 3개 중 2범죄에 대한 후회도 잘 나타나 있다. 1. 가해. 1920년대 사회학자 로버트 린드와 헬렌 린드는 고전이 된 미들타운을 쓰기 위해 미국 중상층의 정신을 탐색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들이 연구 현장으로 선택한 곳은 인디애나주 먼시였다. 이곳은 지금도 여전히 어떤 면에서는 전형적인 미국의 작은 마을이다. 그리고 그곳은 스티브 로빈슨이 미국인의 전형적인 어린 시절 경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괴롭힘을 자행했던 곳이기도 했다. 스티브는 8학년 때 먼시 지역으로 이사했다. 그는 내향적이고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색한 몸집이 작은 아이였다. 하지만 그는 위협적인 존재가 됨으로써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 했다. 그는 반 친구들을 비웃고 조롱했다. 싸움도 걸었다. 16살 때 한 학생을 때려 앞니 2개를 부러뜨렸다. 이제 43세가 된 스티브는 그런 쓸데없는 공격성을 가장 깊이 후회한다. 자신을 화나게 하지 않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건 잘못이라는 데에는 정치적 신념이 상관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 미국 후회 프로젝트와 세계 후회 설문조사에서 남을 해친 것과 관련된 도덕성 후회가 그 어떤 후회보다 더 많이 보고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가해는 괴롭힘이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수백 명의 응답자가 또래를 괴롭혔던 경험을 가장 후회했다. 예를 들어 뉴욕에 사는 52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7학년 때 전학 온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그 아이는 베트남 출신으로 영어를 거의 할 줄 몰랐죠. 내가 한 짓이 끔찍해요. 테네시주에 사는 43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중학생 때 키가 작고 통통한 몸매에 삐죽삐죽한 금발머리를 가진 아이를 직이라고 부르며 놀렸어요. 그 별명을 널리 퍼진 것을 깨달은 그 아이의 표정은 나를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저 역시 몇 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난 뒤라 스스로를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의 위치에 올려놓은 그런 짓은 잔인한 행동이었습니다. 금세 후회했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티브는 친구를 괴롭히기 전부터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했다. 그는 관심을 즐겼다. 그는 권력의 맛을 음미했다. 하지만 그는 자기 행동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사실 그도 집과 학교에서 종종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였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모두 경험해 보았고, 그 기분이 어떤지 알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괴롭혔다는 사실이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그는 말했다. 대담성 후회와 달리 도덕성 후회는 하지 않은 행동을 후회하기보다는 했던 행동을 주로 후회한다. 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캐링턴은, 캐링턴을 비롯한 일부 경우처럼 괴롭힘의 방관자라는 사실만으로도 후회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킴은 8살 때 미네소타주 아이언 레인지의 작은 마을에서 초등학교가 있는 큰 마을로 매일 스쿨버스를 타고 등교했다. 더 외딴 지역의 농가에 사는 또 다른 소녀도 버스를 탔다. 매일 그 소녀가 버스를 탈 때마다 다른 아이들은 마치 악취라도 맡은 듯 코를 막고 저속한 말을 뱉으며 그 아이가 앉을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어느 날 킴은 괴롭힘을 당하는 소녀를 위해 몸을 옆으로 옮겨 옆자리를 내주었다. 두 사람은 차를 타는 내내 다정하게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그 친절 때문에 킴은 그날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그래서 다음날 소녀가 탑승했을 때 킴은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나는 진실한 마음을 잃었어요. 한밤중에 그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여전히 눈물이 납니다. 현재 캔자스 시티에 살고 있는 50세가 된 킴이 말했다. 불쌍한 그 소녀는 더 이상 스쿨버스를 타지 않았다. 유감스럽게도 그녀와 친구가 되지 못했어요. 나는 그녀를 주지 못했죠. 나는 잘못을 저질렀고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는 없었습니다. 남을 해친 것에 대한 후회는 어린 시절의 악의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사람들의 직장 동료를 모욕하고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이성을 무시하고 이웃을 위협했다고 말했다. 대부분 남을 해치는 행위는 말로 하지만 때로는 주먹으로 하기도 한다. 그리고 괴롭힘 같은 행동과 관련된 이러한 후회는 세계적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53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18살 때 어떤 남자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그 53년 동안 삶의 모든 차원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나는 겁쟁이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57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전 여자친구에게 뚱뚱해서 헤어지는 거라고 말한 것을 후회합니다. 30년이 흐른 지금도 그때 내가 준 상처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깹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명백히 잘못된 일인 만큼 많은 사람이 훗날 존경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그 후회를 만회하려 한다. 예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 그저 창피할 뿐이에요. 스티브가 내게 말했다. 하지만 어른이 된 후에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심리학, 간호학, 형사 및 사법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소아과 간호사이자 비행 아동 상담사로 일해왔다.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옳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가 내게 말했다. 사람들이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요즘은 이 일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부정, 치팅. 세계 후에 설문조사에 등장한 불성실한 배우자는 이 장의 첫머리에 소개한 케일린과 조엘뿐만이 아니다. 물론 가장 많았던 후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후회, 특히 남을 괴롭힌 후회였지만 부부간 부정행위에 대한 후회 역시 거의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었다. 대다수 문화권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고 약속을 지키고 합의된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었다. 몇 가지 사례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속여 물건을 빼앗은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16세 소녀는 상자에서 현금을 훔친 것을 후회했고 루마니아에 사는 51세 남성은 군대 동기의 하모니카를 훔친 것이 부끄럽다고 썼다. 학업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후회는 많지는 않아도 다양한 연령대에서 나타났다. 버지니아에 사는 22세 여성은 학교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을 후회합니다. 라고 말했다. 뉴저지의 68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1학년 때 다른 친구가 미적분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도록 도운 것을 후회합니다. 그 일을 바로잡을 방법을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반면 분류는 6대주와 수십 개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부정과 관련된 후회였다. 어느 50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죠. 이제는 내가 남편에게 끔찍한 짓을 했다는 사실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결혼 생활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터놓고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나 어리석은 일을 벌였으니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느 50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역경을 견디는 힘을 잃고 아내를 속였다는 사실을 후회합니다.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어느 55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는 가족을 사랑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했어요. 나는 내 아이를 둔 젊은 엄마였고 우리는 끈끈한 가족이었습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전혀 걱정이 없었는데도 나는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가해와 부정은 겹치는 부분이 많다. 불륜은 배신당한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한 고통을 넘어서서 그들이 산산조각 낸 신뢰 때문이었다. 우리는 맹세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를 배신했죠.
케일린이 내게 말했다. 아내에게 서약한 것을 어겼어요. 조엘이 말했다. 진실성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텍사스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조슬린 업쇼. 실명이 아닌 가명을 써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결혼 생활이 활기를 잃으면서 직장 동료와 9개월 동안 불륜을 저질렀다. 결국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고 그들은 상담 치료를 받으러 갔다. 결혼 생활은 이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문제로 괴로워한다. 남편과 나는 서로 서약했죠. 그런데 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신뢰했는데 나는 그를 실망시켰어요. 그녀가 말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거짓말과 부정얘기를 하지 말아야 할 목록에서 꽤 높은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케일린, 조엘, 조슬리는 자신들의 실수를 바로잡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케일린은 경솔한 행동을 한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 고백했다. 나는 평생 아무것도 훔친 적이 없어요. 나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침착함을 유지했고 두 사람은 신뢰를 다시 쌓았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케일린이 말했다. 조엘의 상황은 더 충격적이었다. 그는 다른 여성과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그는 가늠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신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결코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는 아내와 화해했다. 그들은 이사를 했고 캐나다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일을 시작했다. 제가 아내를 배신했다는 사실은 정말 최악의 고백 중 하나입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과 신뢰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종교가 없는 조슬리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더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내 정직함에 대해 일종의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착한 아이다. 나는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지요. 덕분에 사람은 실수를 저지른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됐어요. 그녀는 어렸을 때 사람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누었다고 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3. 불충. 찰리 맥컬로프는 1981년에 메릴랜드 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면서 군 입대를 고민했다. 그는 군대가 요구하는 헌신과 군대에서 생기는 동지애를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돈을 더 많이 주는 일자리 제의가 들어와서 결국 민간 기업을 선택했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 중에서도 특히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조국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가 내게 말했다. 군인이 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집단에 대한 충성은 핵심적인 도덕적 가치이다. 일부 정치 문화와 민족 문화에서는 다른 문화보다 유독 열성적으로 표현된다. 그래서인지 이 도덕성 후회는 가해와 부정에 대한 후회만큼 많지 않았다. 게다가 사람들이 보내준 후회의 내용은 집단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집단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아쉬움에 대한 것이 많았다. 예를 들어 1973년에 징병제가 폐지되면서 병역 의무가 사라진 미국에 사는 응접자들은 살리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미시간에 사는 44세의 한 여성은 자신의 가장 큰 후회를 이렇게 표현했다. 군에 입대하지 않은 것, 공군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뉴햄프셔에 사는 58세 남성은 이렇게 후회했다. 나는 대학 진학 전이나 졸업 후에도 군에 입대해서 조국에 봉사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 중 유일하게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은 저뿐이에요. 다시 그 시절로 되돌아가 군에 복무하고 싶습니다. 위스콘시에 사는 53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군대에서 봉사하지 않은 걸 후회해요. 아메리코든 평화봉사단이든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나라에 봉사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하이트가 바른 마음에도 썼듯이 충성심이라는 도덕적 기반은 집단이 유대감을 다지고 연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특히 당신의 팀이 다른 집단과 싸울 때 누가 팀플레이어이고 누가 배신자인지를 보여준다. 다소 실망스럽지만 이 조사에서는 현대판 베네딕트 아놀로드가 나 가롯 유다는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사실 찰리는 군대의 방위 장비를 납품하는 대규모 방위 산업체에서 일하게 되었다. 하지만 군대와 인접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생존을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고난과 희생의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누군가를 섬기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을 섬기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가 내게 말했다. 희생은 상대방에게도 이롭지만 자신의 영혼에도 이로운 일입니다. 전복, 도덕성 후회 중 건의, 전복, 토대와 관련 있는 후회가 가장 적었다. 소수의 사람들이 부모님의 체면을 손상시킨 일과 선생님께 무리하게 군 일을 후회했다. 인도의 24세 남성은 다음과 같은 얘기를 전해주었다. 아버지와 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도 물건을 사러 오십니다. 선생님은 저와 아버지를 알고 계시지만 아버지는 선생님을 모르셨죠. 저희는 단골 손님에게 할인을 해드리고 있는데 선생님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선생님을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그분이 내 선생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선생님은 돈을 전액 지불하셨고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떠나고 나서 아버지는 저에게 왜 선생님이라고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하셨죠.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물건값도 할인해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무례한 일이었어요. 나는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깊이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연은 비교적 드물었다. 이런 유형의 도덕성 후회가 많지 않은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수행한 양적 설문조사에서는 미국인을 표본으로 삼았던 데다 질적 조사에서도 미국 응답자가 가장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존중을 보다 중요한 문화적 가치로 여기는 나라와 지역에서 더 많은 표본을 추출했다면 이런 유형의 도덕성 후회가 더 흔히 나타났을지도 모른다. 모독, 신성을 침해한 것에 대한 후회는 권위를 무너뜨린 것에 대한 후회보다 더 많았다. 이 후회는 특히 지난 60년 동안 가장 격렬한 논쟁을 낳은 쟁점 중 하나인 낙태를 두고 격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인들은 낙태가 적법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략 의견 일치를 보이지만 낙태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갤럽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4분의 3이 적어도 특수한 경우에는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44%는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 반면 47%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차이는 내 연구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낙태에 대한 후회는 괴롭힘과 불륜에 대한 후회만큼 널리 퍼져 있지는 않지만 제법 많았다. 아칸소에 사는 50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20살에 낙태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죠. 두 번째로 큰 후회는 25살에 또 한 번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후회는 부분적으로는 가해에 관한 후회였지만 실은 그보다 더 중대한 것, 즉 낙태가 생명의 신성함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믿음에서 온 후회였다. 예를 들어 펜실베니아에 사는 60세 여성은 이렇게 썼다. 남편과 세 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 낙태한 것을 후회해요. 우리는 34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너무 힘들었죠. 남편은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내가 또 다른 임신의 고통을 겪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한편으론 남편이 그렇게 생각한 건 셋째 아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나는 병원에 가는 내내 울었고 그 이후로 매일 슬펐습니다. 사랑으로 빚어낸 생명, 그 생명을 끊어버렸다는 부담이 매일 매순간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푸에토리코에 사는 58세 여성은 이렇게 후회했다. 낙태를 했습니다. 천국에서 그 아이를 만나면 미안하다고 말하겠습니다. 100여 년 전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디르켐은 종교 사상 특징의 결정적 특징은 세상을 두 영역으로 나누는 것이다. 하나는 신성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불경한 영역이다라고 썼다. 우리가 두 영역 사이의 경계에 대해 항상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성하다고 믿는 것을 저버리면 그 결과로 후회가 발생한다. 도덕성 후회들은 특이한 범주다. 양적으로는 가장 적지만 가장 다양하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후회이지만 집단적 측면에서는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후회이기도 하다. 수십 년 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부당하게 행동하거나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한 사건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절망하는 성인 남녀의 모습에는 뭔가 고무적인 것이 있다. 그것은 선을 행하려는 욕망이 우리의 DNA 어딘가에 각인되어 있고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암시한다. 모든 심층적 구조 후에는 욕구를 드러내고 교훈을 전한다. 도덕성 후회의 경우에 그 욕구는 선함이다. 우리가 종교서적, 철학책, 부모의 훈계에서 익히 들어온 그 교훈은 이것이다. 의심스러울 때는 옳은 일을 하라. 토끼에게 먹이를 주면서 쓰다듬다가 실수로 토끼가 우리에서 빠져나오게 놔뒀더니 플라스틱 조각을 먹고 죽었어요. 38세 여성 중국. 행동하지 못했어요. 그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지도 않았고, 더 일찍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컨퍼런스에서 강연자로 설 기회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지른 그 어떤 실수보다도 행동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43세 남성 캐나다. 할머니가 임종하실 때 사탕을 가져다 드리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특별히 요청하셨는데도 말이죠. 35세 남성 아칸소. 10장 관계성 후회, 손을 내밀었다면. 관계성 후회를 이해하기 위해 4명의 여자와 2개의 우정, 그리고 2개의 문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첫 번째 여성은 아이오와주 디모인 출신으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사는 셰릴 존슨이다. 셰릴은 50대 초반이다. 그녀는 남편, 체육관 운동, 최근에 맡은 업무, 집짓기, 책 집필에 전념하며 살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 셰릴은 디모인에 있는 디레이크 대학교에 다녔고 그곳에서 이 이야기의 두 번째 여성과 금세 친구가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제니다. 셰릴과 제는 같은 여학생 클럽에 속해 있었고 약 40명의 여성과 함께 한 집에 살았다. 그 그룹 중에서 이 두 사람의 진지함과 야망이 돋보였다. 셰릴은 여학생 클럽의 회장이 되었고 제는 전체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우리는 다른 학생들보다 대학 생활을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 때문에 괴짜로 통했죠. 라고 제는 말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둘 다 사회적으로 비주류라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대화를 나눴고 서로의 열정과 열망을 지지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해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 1990년 졸업 직후 제는 결혼해 버지니아로 이사했다. 신부 들러리는 셰릴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는 셰릴을 신혼집으로 초대했다. 그러면서 셰릴더러 자기 남편의 친구를 만나보라고 했다. 그가 셰릴의 좋은 짝이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셰릴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다른 대학 동기와 2년 동안 사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좋은 짝이라고 생각했어요. 셰릴은 이렇게 말했다. 쟤는 내가 사귀던 남자를 알고 있었지만 그가 나의 좋은 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셰릴은 초대를 정중하게 거절했다. 이후 젠과의 관계에서 드라마 같은 전개는 없었다. 감정이 상한 일도 없었다. 그 후 몇 년 동안 셰릴과 젠은 미국의 다른 지역에 살았고 이메일이 널리 보급되기 전이라 편지와 카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셰릴은 결국 남자친구를 버렸고 이제야 그를 잘못된 남자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젠이 무엇을 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후 2년의 시간 동안 편지 왕래가 서서히 줄어들다가 결국 연락이 끊겼다. 셰릴은 25년 동안 젠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두 사람은 젠의 결혼식 이후 한 번도 직접 만나지 못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사이가 틀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뒀을 뿐이죠. 셰릴이 내게 말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지난 몇 년간 내가 겪은 성장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재는 그녀를 불안하게 한다. 한 달 후에 죽는다면 간직하고 싶은 관계가 있나요? 셰릴이 말했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의종이 내게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그녀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에 줌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나는 셰릴에게 우정을 되살릴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적어도 젠에게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편지를 쓸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문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내가 겁쟁이가 아니었다면 손을 내밀었을 겁니다. 관계성 후회는 후회의 심층 구조에서 가장 큰 범주다. 관계성 후회는 관계가 느슨해졌거나 불완전한 경우에 발생한다. 배우자, 파트너, 부모, 자식, 형제자매, 친구, 동료 등 이런 후회를 유발하는 관계의 유형은 다양하다. 단절의 성격도 다양하다. 어떤 관계는 점점 달아해진다. 또 어떤 관계들은 갑자기 찢어진다. 어떤 관계는 시작부터 잘못됐다. 하지만 어느 경우라도 이런 후회는 공통된 줄거리를 공유한다. 한때 온전했거나 온전했어야 하는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이 이 그 사이를 갈라놓을 때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역할, 딸, 삼촌, 여학생의 자매 등 속에서 관계의 고리를 맺고 싶어 한다. 그러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하며 거절의 위험도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에 직면한다.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놔둘 것인가? 관계성 후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내가 손을 내밀기만 했더라면. 닫힌 문과 열린 문. 세 번째 여성은 에이미 노블러다.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에 사는 에이미는 뉴저지주 체리힐에 살았다. 중학교 때 그녀는 디파라는 소녀를 만났다. 디파의 집은 그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그녀의 부모는 힘들게 맞벌이를 하고 있었기에 디파는 소위 열쇠 아동, 맞벌이 부모를 둔 아이들을 이었다. 에이미와 디파는 방과 후에 디파의 빈 집으로 가서 자유를 만끽하며 우정을 쌓았다. 에이미는 그 당시 오후 시간들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로 기억한다. 친한 친구와의 교제라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에이미와 디파는 고등학교 시절에도 친하게 지냈고 졸업 후에도 계속 연락을 유지했다. 1998년 디파는 에이미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에이미의 부모님도 2000년에 디파의 결혼식에 참석할 정도로 가족은 가까웠다. 에이미는 결혼 선물로 디파에게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법을 담아 정성스럽게 직접 만든 요리책을 건넸다. 어린 시절 친구만한 관계가 없잖아요. 아시죠? 에이미가 말했다. 2005년 디파의 남편은 아내의 주변 사람들에게 디파가 악성 암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만난 질병에 그렇듯 두려운 소식과 안심되는 소식이 번갈아 들려오곤 했다. 디파는 차도를 보이면서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2008년 여름에 암이 재발되었고 이유가 좋지 않았다. 디파의 상태가 괜찮아지기도 했지만 결국 페이스북을 통해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수명이 1년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렸다. 에이미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오랜 친구에게 전화 거는 것을 계속 미루고 있었다. 2008년 12월 어느 날 신발 에이미는 다른 친구들로부터 디파의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졌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다음날 에이미는 디파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뉴저지에 있는 디파의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은 사람은 디파가 그날 아침 일찍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 순간 내가 바보같이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에이미가 말했다. 왜 내가 전화를 걸지 않았는지 의아해하며 친구가 죽었을 거라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후회의 문을 비유해서 이야기한다. 에이미의 후회는 닫힌 문 후회다. 그녀가 내게 말했듯이 디파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는 사라졌다. 셰릴의 후회는 열린 문 후회다. 대학 친구와 다시 연락할 기회는 남아있다. 두 가지 유형의 후회 모두 우리를 괴롭히지만 이유는 다르다. 닫힌 문 후회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괴롭다. 열린 문 후회는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기에 괴롭다.
세계 후에 설문조사에서 많은 참가자가 문이 닫혔을 때 상실감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51세 캘리포니아 남성은 7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아버지와 단절됐다. 그는 격주로 아버지를 방문했지만 그 관계는 피상적이었다. 깊은 대화가 없고 서로를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 중학생이 되면서 발길을 끊었다. 그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아버지와 다시 연락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어떠한 유대감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17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나는 종종 다 자란 아들로서 아버지와 맥주 한 잔 함께 마시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후회합니다. 54, 후회합니다. 50, 여기까지요? 54세, 어떻게 해요? 이거 뒤에까지 읽으면 될 것 같아요. 6시 딱 맞을 것 같은데. 54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엄마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게 후회됩니다. 어렸을 때 나는 내가 엄마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엄마를 대수롭지 않게 대했어요. 그리고 자라면서 엄마와 정치 문제에 대해 논쟁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관점에 대해 열정적이었죠. 이제 엄마는 떠났고 나는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때로는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나는 엄마에게 못되게 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 딸들은 내가 엄마에게 했던 것보다 내게 더 자상하게 대해주기를 기도합니다. 워싱턴 DC에 사는 45세 여성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미처 할 말을 하지 못한 채 닫힌 문을 마주하게 된다. 오빠가 41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해라는 말을 더 많이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아이오와주에 사는 44세 여성의 다음 사연과 비슷한 후회도 많았다. 대학 시절 코치이자 멘토였던 분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당시 아기가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겨울이라 날씨가 굳을까 걱정이 되었고 장례식 장소까지는 차로 3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런 핑계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입력했습니다. 내 결정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했었죠. 15년 전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핑계 후에 이렇게 머릿속에서 핑계와 후회가 막 탁구를 치듯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이크 모린슨, 카이 앱스튜드, 닐 로즈가 2012년에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에 대한 후회는 우리의 소속감을 위협하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후회보다 더 크게 느끼게 된다. 타인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거나 붕괴될 때 우리는 고통을 겪는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잘못일 때는 더 큰 고통을 겪는다. 연구자들은 소속의 욕구는 인간의 근본적인 동기일 뿐 아니라 후회의 근본적인 요소라고 썼다. 닫힌 문은 우리를 괴롭힌다. 우리에겐 이를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은 문은 이면에 이 점을 숨겨놓고 있다. 이 문은 후회가 어떻게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다. 디파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년 후 에이미는 또 다른 어린 시절 친구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디파와의 경험이 계속 되짚어 보았습니다. 에이미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행동할 필요가 있었어요. 에이미는 이 친구에게 자주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아픈 친구를 방문했다. 두 사람은 매일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내가 항상 그 친구를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그녀와 조금 더 함께 있고 그녀가 처한 상황을 함께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친구는 2015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죽을 때까지 관계를 유지했어요. 에이미가 내게 말했다. 그렇다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쉬워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찍을게요. 갑니다. 잠깐만요. 왜 나오니? 잠시만요. 네, 이걸로 해야겠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다시 한 번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들리시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This, 주말 되세요. this all 오늘 만나는 sounds 거죠, 우리? ridiculous. 응? 오늘은 이걸로 할까요? This all sounds ridiculous. Ridiculous 들어보시죠. This all sounds ridiculous. 이 모든 게 말도 안 되게 들리죠. 이 뜻입니다. Goodbye. This all sounds ridiculous. This all sounds ridiculous. Ridiculous라는 말 기억하시면 돼요. 좋은 날 되세요. 좋은 날 되세요. 나 마지막 영어 하는 거 생각도 못했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해봤어요. 바이바이. 한 번 더 들으면 좋죠. 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읽어봐도 돼요. 응? 안 돼요. 자꾸 비워야지 새로운 게 들어오죠.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Have a nice week. 여기. 하지 마. 어떻게 들어?